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우리 한국 경제를 그야말로 뒤흔든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실체를 한꺼풀씩 벗겨보겠습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주식시장 붕괴였는데요. 대체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2026년 3월 4일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바로 이 숫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12% 넘게 폭락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냐면요. 우리가 기억하는 9.1 테러 때, 그때 시장이 받은 충격보다도 더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주식 거래가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죠. 자, 그렇다면 이 금융시장에 닥친 거대한 지진, 그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피해는 정말 순식간에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정말 놀라운데요. 단순히 코스피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코스닥은 14% 가까이 더 크게 폭락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이거죠. 시가총액 소리시렉. 무려 1,10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단 하루 만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모전 사태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죠. 이걸 이해하려면 서울증권거래소에서 아주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바로 다음 날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사실상 전면전으로 번졌죠. 3월 1일에는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섰고 마침내 3월 2일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는 결정적인 한 수를 둡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아니, 호르무즈 해협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시장이 반응하나 싶으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대동맥 같은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배로 실어 나르는 석유와 가스의 거의 3분의 1이 바로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그러니 여기를 막는다는 건 말 그대로 세계 에너지 공급의 숨통을 끊는 것과 같아서 그 파장은 즉각적이고 또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해협이 막혔는데 왜 유독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기록적으로 폭락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한국 경제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 일종의 아킬레스건에 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아킬레스건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무려 70.7%가 중동에서 옵니다. 천연가스도 20%가 넘고요. 그런데 이 물량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를 통과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런 높은 의존도는 결국 파괴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째,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니 유가와 물류비가 폭등하고 그럼 기업들이 물건 만드는 비용이 늘어서 이익이 줄어들죠. 둘째, 무역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세계 경기가 위축되니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나 자동차가 안 팔리게 되는 겁니다. 셋째, 금융시장이 흔들립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갈 위험이 커지는 거죠. 한마디로 삼중고를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요. 유가가 딱 10%만 올라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0.39% 감소한다고 합니다. 유가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또 치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본격적인 경제 위기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꺼내든 100조 원이라는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긴급 응급처치입니다. 먼저 비상 대응을 선언하고 곧바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했죠. 채권 시장에 20조, 회사채 매입에 10조 원을 투입해서 일단 기업들이 돈줄이 막히지 않게 하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10조 원이 넘는 증시 안정 펀드도 준비시켰습니다. 또 당장 타격을 입은 기업들한테는 대출 만기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고요.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돈을 틀고 있는 동안 한국은행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사실 이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는 2.5%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경제 성장률도 2%는 될 거라고 낙관했었죠. 한마디로 관망 모드였는데 이번 위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한국은행의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선택지가 두 개인데 둘 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첫 번째,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침체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더 폭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원화 가치를 방어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죠. 근데 이건 또 내수 소비를 꽁꽁 얼어붙게 하고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부담을 더 키울 수 있죠. 정말 쉬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어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폭락은 우리 경제의 근본, 즉 펀더멘털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 단기적인 충격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경기 같은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지정학적 불안감만 좀 가라앉으면 시장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공포에 질려서 성급하게 파는 패닉셀링을 피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위기는 우리 경제가 가진 깊은 취약점을 다시 한번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에 한국 경제는 과연 어디서 진정한 돌파구를 찾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회복 탄력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